택시를 잡은 그 노인은 거칠게 손으로 창을 두드렸습니다. 비바람이 차창 사이로 스며들었고 그의 어깨 위엔 묵직한 고요가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이 주소로 가주시오. 그는 구겨진 종이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손글씨로 적힌 주소는 지도에조차 정확히 표시되지 않는 낯선 지명이었습니다. 낯설고 길게 뻗은 그 한 줄의 주소는 아무렇지 않게 들리면서도 이상하게 마음속에 꺼림칙한 울림을 남겼습니다. 노인의 뒷좌석엔 흰 진돗개 한 마리가 조용히 올라탔습니다. 개는 묘하게 얌전했고 시선은 창밖이 아니라 100미러 넘어 제 눈을 꿰뚫어 보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몰랐습니다. 그 낡은 종이 한 장이 제 삶을 어디로 데려다 놓을지, 그리고 제가 어떤 것을 마주하게 될지를 말입니다.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세요. 채널 운영에 많은 힘이 됩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올해로 45이 되었고 택시 운전을 오래 해왔습니다. 손님들이 탑승하면 말을 붙이는 걸 좋아하지 않아서 저는 늘 정중히 조용한 채로 운전대를 잡습니다. 가끔은 마음속으로 묻곤 해요. 오늘은 또 어디까지 살아남을 수 있을까? 2년 전 어느 겨울 아침이었습니다. 그날따라 딸아이가 제 차 열쇠를 챙겨주겠다며 현관 앞에서 서성였고 아내는 손등에 핸드크림을 바르며 저녁에 콩나물국 해줄까? 묻던 그 순간이 마지막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신호 위반 트럭 한 대가 출근길이던 제 두 사람을 한꺼번에 데려갔습니다. 그 뒤로 저는 그날의 시간만을 반복하며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시간이 약이다. 그런 말 차 안에서 들으면 웃음도 안 나와요. 시계가 도는 건 살아있는 사람이지 남겨진 사람은 매일 같은 날 안에 갇혀 삽니다. 그날로부터 제 마음은 집안에 머물러 있습니다. 지금은 태백 외곽의 낡은 아파트 12층, 비가 오면 창문 틈새로 바람이 스며드는 방 안에서 혼자 지냅니다. 아내의 손때 묻은 앞치마는 여전히 부엌벽에 걸려 있고 딸아이가 쓰던 독서대는 책상 위에 먼지를 뒤집어 쓴 채 있습니다. 건드리지도 못하고 치우지도 못합니다. 마치 저 자리에 두지 않으면 이 집 자체가 무너질 것처럼 그 물건들이라도 곁에 없으면 저까지 같이 사라질까 두려운 겁니다. 택시에서 돌아오면 습관처럼 거실 불을 켜지 않고 들어와 식탁 위 사진 두 장을 어둠 속에서 쓰다듬습니다. 가끔은 벽에 머리를 기대고 혼잣말을 해요. 이런다고 들을 수는 없겠지만 오늘 하루도 견뎠다. 누군가는 삿대질하며 묻겠지요. 그렇게까지 무너지면 안 되지 않냐고. 하지만 말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하루아침에 잃고도 무너지지 않는 이가 정말 사랑한 사람이었을까 싶어요. 택시 운전 그게 아니었으면 저는 아마 이 세상에 붙잡힐 끈조차 없었을 겁니다. 의미를 잃은 채로 깨어나는 아침들, 사람들 틈에서 기계처럼 돌아가는 하루들, 그리고 핸들 위에 얹힌 제 손만이 유일하게 살아있다는 증거였어요. 그날은 그랬습니다.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늦은 밤이었고 라디오에서는 기상특보가 요란하게 울리고 있었죠. 산길에 손님이 있을 거란 생각은 추호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도로 옆 어둠 속에서 갑자기 손전등 하나가 반짝이며 흔들렸고 그 불빛 사이로 허름한 점퍼를 뒤집어 쓴 할아버지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차를 세우자 그는 한쪽 무릎을 절뚝이며 조심스레 뒷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엔 사람 키만큼은 되어 보이는 진돗개 한 마리가 묵직한 발걸음을 끌며 따라오고 있었어요. 택시에 올라탄 개는 얌전했지만 비에 젖은 털이 유난히 축 가라앉아 있었고 비냄새와 개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그는 앞좌석 머리바지에 목줄을 조심스럽게 묶고 나서야 젖은 바지 주머니 속을 뒤적여 구겨진 10,000원짜리 몇 장을 꺼냈습니다. 그러면서 내게 쥐어주고는 종이 한 장을 보여주더군요. 여기 이 주소로 가서 이 번호로 전화를 하시오. 그럼 개를 데리러 사람이 나올 것이오. 목소리는 작았지만 이상하게도 또렷했고 그 눈 속에는 단순한 부탁이 아니라 무언가를 넘기려는 듯한 깊은 무게가 담겨 있었습니다. 절박함과 함께 기이할 정도의 체념이 느껴졌습니다. 뭔가 오래도록 생각해오던 결심이 막 실행된 사람의 얼굴. 그런 얼굴이었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있었는데 그는 마치 제 대답 따윈 필요 없다는 듯이 뒷문을 조용히 닫고 돌아서 걸어갔습니다. 등은 구부정했고 발소리는 빗소리에 묻혀 거의 들리지 않았습니다. 어르신요. 저는 창문을 열고 그를 불렀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고 그저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남은 건 젖은 털에서 비냄새와 흙내음이 뒤섞여 올라오던 커다란 진돗개 한 마리와 낯선 주소와 전화번호가 적힌 촉촉이 젖은 종이 한 장뿐이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처음으로 사람이 아닌 동물을 태운 채 빗속을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주소를 내비에 찍었을 땐 처음엔 무언가 잘못된 줄 알았습니다. 태백 시내를 벗어나 갈수록 가로등도 줄어들고 산 그림자만 길게 드리워지는 외곽의 작은 비탈길로 안내하더군요. 비는 여전히 차창을 두드리며 퍼붓고 있었고 진돗개는 뒷좌석에 조용히 앉아 도로 너머 어둠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이 어쩐지 사람보다도 더 사람 같았어요. 아니, 솔직히 말하자면 괜히 뒷좌석에 눈 마주치는 게 꺼려져 백미러도 한참을 내렸습니다. 도착한 곳은 산허리쯤에 자리한 낡은 기와집 한 채였습니다. 담장은 무너진 채 가시넝쿨이 엉켜 있었고 집 앞엔 풀이 허리까지 자라 사람의 흔적은커녕 짐승의 발자국조차 없어 보였죠. 처음엔 내비가 오작동했나 싶을 정도로 기이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주소는 일치했고 비닐에 쌓인 종이에 적힌 전화번호도 틀림없었습니다. 잠시 망설이다가 차에서 내려 진돗개의 목줄을 다시 단단히 묶고 우산도 없이 대문 앞으로 갔습니다. 쇠로 된 낡은 대문은 손만 얹어도 삐걱거리며 흔들릴 정도로 사가 있었고 저는 대문을 손바닥으로 여러 번 쳤습니다. 계십니까? 누구 안에 안 계십니까? 그렇게 외치고 전화도 걸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신호음만 길게 울리고는 끊겼습니다. 문득 뒤에서 진돗개가 한 번 짖었습니다. 낮고 짧은 소리였지만 묘하게 심장을 울렸습니다. 다시 한 번 전화기를 들고 귀에 가져간 순간 기묘한 정적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빗소리는 여전한데 그 사이사이로 집안에서 아주 희미한 마치 누군가 천천히 발을 끄는 소리 같은 게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곧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다시 고요가 찾아왔습니다. 저는 어깨가 젖은 채로 문 앞에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비는 더 거세졌고 손에 쥔 전화기는 여전히 연결되지 않은 채 먹통이었습니다. 아, 진짜 지금 내가 뭐 하는 거지? 그렇게 한참을 정말이지 제정신인지도 모르고 대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전화도 초인도 목청껏 외치는 소리도 소용없다는 걸 깨달았을 때쯤 저는 개를 힐끔 돌아봤습니다. 빗속에 젖은 진돗개는 아무 소리 없이 뒷좌석에 그대로 앉아 있었고 등이 축 늘어진 채로 고개만 옆으로 돌려 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눈이 희한하게도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어쩔 건데요? 마치 그 표정 속에 그런 말이 새겨진 듯 했어요. 다시 대문을 쳐볼까 아니면 근처 민가라도 찾아볼까 망설이던 순간 제 속에서 무언가 하나 툭 하고 끊겼습니다. 이대로 이 개를 두고 갈 수 없다는 단순한 책임감이었는지 아니면 아내와 딸을 잃은 날처럼 또 하나를 잃게 될 것 같은 예감이었는지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발이 먼저 차로 향했습니다. 그래, 일단 데리고 가자. 어디 맡길 때가 생기면 그때 다시 생각하자고. 걔는 제가 다시 문을 열자 주저하지 않고 자리에서 일어나 조심스레 차 안을 훑어보고는 제가 앉은 조수석 너머로 고개를 내밀며 털썩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 모습이 이상하게 태연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여기가 자기 갈 곳이었다는 듯이요. 아파트로 들어서면서 제일 먼저 걱정됐던 건 짖는 소리였습니다. 낡은 아파트라 층간소음에 예민한 이웃들이 많았고 개 짖는 소리라도 들리면 바로 항의부터 들어오는 곳이니까요. 야, 쉿. 조용히 해. 여기선 짖으면 안 된다. 알겠지? 제가 그렇게 말하자 진돗개는 조용히 고개만 끄덕이듯 내리깔고는 현관 안쪽으로 천천히 들어왔습니다. 발바닥에 묻은 빗물이 장판에 찍혀 작은 발자국들을 남겼고 그 자취는 제게 이상하게 낯익은 무늬처럼 느껴졌습니다. 딸아이가 여름 장마철에 비를 맞고 들어와 발자국을 남기던 날이 문득 떠올랐습니다. 그때도 제가 이렇게 아무 말 없이 걸레를 들고 그 자국을 따라갔었죠. 진돗개는 낑낑대지도 않았고 돌아다니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현관 옆벽 모서리에 몸을 웅크리고 앉아 조용히 숨을 골랐습니다. 그 모습이 오래전 밤마다 아내가 허리를 펴지 못하고 거실 한켠에 앉아 나중에 딸내미 자면 안마 좀 해줘요. 라며 머리를 감싸쥐던 그 모습과 어쩐지 겹쳐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식탁 불도 켜지 않은 채 거실 구석에 그 개를 바라보다가 스르륵 잠이 들었습니다. 낯선 숨소리 하나가 있는 방 안은 오랜만에 사람 사는 곳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그 녀석이 내 삶에 들어온 지 벌써 한 달이 훌쩍 지난 무렵이었어요. 처음엔 이름조차 붙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이 녀석, 야, 거기 있어. 같은 말들로 대했죠. 괜히 이름을 붙이면 정이 들까봐, 정이 들면 떠날 때 더 아플까봐 그렇게 거리두며 버텼던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택시에서 내려 현관 앞에 다다르자 그 녀석이 현관문 앞에 앉아 고개를 갸웃하며 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눈이 딸이 어릴 적 하원하고 와서 저를 올려보던 눈빛하고 어쩐지 비슷했습니다.
그 순간 입에서 별 생각 없이 튀어나온 말이 백구야였습니다. 말끝을 맺자 녀석이 꼬리를 살짝 흔들었고 저는 혼잣말처럼 중얼댔습니다. 그래, 너는 백구다. 그때부터였습니다. 백구는 내 삶의 균열 사이로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이면 현관 옆에 조용히 앉아 제 준비가 끝나길 기다렸고 밤이면 제가 거실 조명을 끄고 사진 앞에 앉을 때쯤이면 조용히 제 발치로 다가와 누웠습니다. 무언가를 요구하지도 않았고 짖거나 징징대는 법도 없었습니다. 그저 제 시선을 따라다니며 말없이 곁을 지켰습니다. 그 눈길이 이상하리만큼 슬픔을 안다는 눈처럼 보였습니다. 마치 백구도 누군가를 기다려본 적 있는 것처럼요. 밥을 챙겨주고 같이 아파트 뒷산 산책길을 돌고 밤이면 딸아이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그 작은 방. 분홍 커튼과 하늘색 독서대, 그리고 아직 벽에 붙어있는 과학왕이 될래요 라는 스티커 아래 백구와 나란히 누워 숨을 고를 때면 처음으로 깊은 잠이 찾아오곤 했습니다. 그 아이가 살아있을 땐 제가 그 방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딸아이는 사적인 공간을 소중히 여겼고 그 방은 늘 조심스러운 공간이었죠. 그런데 지금은 죽은 이의 온기가 남아있는 그 방에서 살아있는 백구와 함께 눈을 감습니다. 여전히 저는 매일 밤 거실불도 켜지 않은 채 사진 앞에 앉습니다. 아내와 딸이 웃고 있는 그 사진 앞에서 손끝으로 유리틀을 따라 어루만지곤 합니다. 그 손끝엔 여전히 무너질 듯한 슬픔이 실려 있지만 이제는 그 슬픔이 날 완전히 집어삼키지는 못합니다. 백구가 옆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 온기 하나가 절 잡아줍니다.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던 습관도 요즘은 백구를 향해 말하게 됩니다. 오늘 손님이 말이야 자꾸 돌아가자고 해서 결국 첫 자리로 돌아갔지 뭐냐. 그러면 백구는 고개를 살짝 갸웃하다 이불 위로 털썩 눕습니다. 그 무심한 움직임 하나가 이상하게 위로가 됩니다. 사람이 아니라서 가능한 위로가 있어요. 묻지 않고 듣기만 하는 존재. 백구는 그런 존재입니다. 죽은 자의 그림자 속에서 혼자 살아가던 제게 백구는 묻지 않고 기다려주는 그림자와 어깨를 나누는 유일한 생명이 그렇게 되어갔습니다. 그날도 여느 때처럼 백구 아침밥을 챙겨주고 일터에 나가 손님을 받았지요. 점심쯤 시장 근처에 손님을 내려주고 잠시 골목 안으로 들어섰을 뿐이었습니다. 점심도 거르고 돌아다니다 보니 허기가 몰려왔고 시장 국밥집에서 따뜻한 국밥 한 그릇이라도 먹을 요량으로 발걸음을 옮기던 참이었습니다. 그런데 모퉁이를 돌자마자 왠지 낯익은 뒷모습 하나가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철진한 점퍼에 목이 늘어진 모자를 눌러 쓴 할아버지가 작은 좌판 앞에 쪼그려 앉아 상추며 부추 같은 자잘한 채소를 팔고 있었고 그 앞에 놓인 종이 팻말엔 삐뚤한 글씨로 직접 키운 거예요. 덤도 드려요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굽은 어깨와 절뚝이던 다리, 무언가를 꾹꾹 눌러 참고 있는 듯한 그 고요한 기운, 단번에 알 수 있었습니다. 바로 그날 비 오는 산길에서 백구를 제게 맡기고 사라졌던 그 할아버지였습니다.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주춤거리던
발이 저도 모르게 다가섰고 몇 걸음 옆에 다다르자 말이 툭 튀어나왔습니다. 어르신 기억하시겠습니까? 그날 진돗개 말입니다. 제 말에 할아버지는 고개를 천천히 들었고 그 눈이 제 얼굴을 인식하는 데는 단 1초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반가움이라곤 없었습니다. 그 대신 할아버지의 얼굴이 굳어졌고 눈매는 순식간에 얼음처럼 날카롭게 변했습니다. 그 순간 느껴진 건 기억해내는 기쁨도 개를 맡긴 뒤의 안도도 아닌 분명히 감춰왔던 분노였습니다. 할아버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고 좌판 위 채소 몇 줄기가 허공에 흩날릴 정도로 다급하게 제게 다가오더니 갈라진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내게 내 백돌이는 어쨌소? 감히 내 백돌이를 어디에 팔아넘겼소? 그 말에 시장 골목 사이로 시선들이 스며들었습니다. 비닐 장판에 쪼그리고 앉아 국밥을 먹던 상인들, 오가는 손님들, 가까이 있던 물김치 담던 아주머니들까지 순간 고개를 들고 우리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말문이 막혀 멈칫했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소리인가 싶었죠. 어르신 무슨 말씀이십니까? 할아버지의 눈이 일순간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그 흔들림은 곧 일그러짐으로 바뀌었고 그는 더 날 선어조로 쏘아붙였습니다. 당신에게 돈까지 쥐어주며 내 백돌이를 아들 집으로 데려다 달라고 했는데 처음 본 사람을 믿는 내가 바보지. 할아버지는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 몸을 휘청이며 제게 바싹 다가섰습니다. 그의 얼굴은 분노와 서러움으로 일그러져 있었고 손가락은 저를 향해 매섭게 삿대질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날 밤이 마지막인 줄 알았소. 더는 이 늙은 몸으로 백돌이를 돌볼 수 없을 것 같아서 아들 집에 보내려고 했던 거요. 그래서 당신에게 내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그 돈까지 쥐어주면서 부탁한 건데 그의 목소리는 절규에 가까웠습니다. 시장 상인들과 손님들의 시선이 더욱 따갑게 느껴졌습니다. 할아버지의 눈에는 굵은 눈물이 그렁거렸습니다. 백구를 맡기고 떠나던 날 밤의 절박함, 그리고 그 이후 백구가 사라진 줄 알고 지냈던 한 달간의 고통이 고스란히 느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어르신, 오해이십니다. 그날 제가 분명히 그 기와집에 갔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전화도 여러 번 걸었지만 연결이 되지 않았고요. 백구를 그 빗속에 홀로 둘 수 없어서 제가 데려왔습니다. 백구는 제 아파트에서 저와 함께 잘 지내고 있습니다. 제 설명에도 할아버지의 표정은 쉬이 풀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의 눈은 더 깊은 의심으로 물들었습니다. 뭐, 기와집? 그 집은 기와집이 아니고 신축 아파트. 내 아들이 사는 곳이요. 거짓말 마시오. 아무도 없다고? 그럴 리가 없소. 분명 내 아들이 며느리와 그 집에 살고 있고 내 아들이 백돌이를 돌봐준다고 말했소. 내가 얼마나 오랜 시간 고민하고 준비한 일인데 당신이 내 백돌이를 어디다 팔아넘기고 뻔뻔하게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오. 할아버지의 말은 비수처럼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백구가 자신에게 어떤 의미인지 알기에 할아버지의 이 오해가 얼마나 큰 아픔에서 비롯된 것인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잃은 아내와 딸처럼 할아버지에게 백구는 단순한 개가 아니었던 겁니다. 삶의 유일한 이유이자 잃어버릴까 두려운 전부였겠지요.
할아버지의 격앙된 목소리에 시장, 골목의 시선들이 더 따갑게 느껴졌습니다. 신축 아파트라니? 분명 내비게이션이 안내한 곳은 허름한 기와집이었는데, 하지만 그 사실보단 우선 할아버지를 진정시키는 게 우선이었습니다. 저는 할아버지에게 어르신, 잠시만 기다리십시오. 제가 직접 데려오겠습니다. 여기서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할아버지는 여전히 저를 의심하는 눈초리였고 제가 돌아서 가려 하자 제 팔을 꽉 붙잡았습니다. 그의 손은 마디가 굵고 거칠었지만 그만큼 강한 절박함이 느껴졌습니다. 거짓말이면 가만두지 않을 것이요. 거짓말이 아닙니다. 제 목숨을 걸고 약속합니다. 꼭 백구를, 아니 백돌이를 데리고 돌아오겠습니다. 딱 10분만 기다려 주십시오. 제 다급하고 진심 어린 목소리에 할아버지는 결국 손을 놓아주었습니다. 그의 눈빛에선 여전히 불안감이 엿보였지만 희미한 기대감 또한 비쳤습니다. 저는 마치 올림픽 결승선을 통과하듯 필사적으로 달렸습니다. 시장 골목을 가로질러 주차해둔 제 차로, 그리고 집으로 향하는 길은 너무나도 멀게 느껴졌습니다. 아파트에 도착해 현관문을 열자 백구가 언제나처럼 조용히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백구야, 빨리 가자. 제가 흥분한 목소리로 외치자 백구는 고개를 갸웃하며 제 표정을 살폈습니다. 평소와 다른 제 모습에 의아한 듯 했지만 이내 제가 문을 향해 손짓하자 말없이 따라 나섰습니다. 아파트 복도를 내려와 엘리베이터에 몸을 싣고 다시 택시를 향해 달리는 동안 제 심장은 터질 듯이 뛰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할아버지 앞에 다다랐을 때 택시 문이 열리기도 전에 백구는 제 옆구리를 비집고 나가 할아버지에게로 쏜살같이 달려갔습니다. 백구는 꼬리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격렬하게 흔들며 할아버지의 품에 안겼습니다. 할아버지는 백구를 껴안고는 말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백구는 할아버지의 얼굴을 합고 품에 파고들며 반가움을 온몸으로 표현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저 또한 울컥하는 감정을 주체할 수 없었습니다. 오해와 불안으로 가득했던 할아버지의 얼굴에 비로소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저에게 쏟아지던 날카로운 시선은 사라지고 오직 백구를 향한 깊은 사랑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백구 아니 백돌이가 할아버지의 품에 안겨 꼬리를 흔드는 모습을 보자 그간의 모든 오해와 불안감이 눈 녹듯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할아버지는 백돌이를 놓아줄 줄 모르고 한참을 끌어안고 있었습니다. 백돌이 또한 할아버지의 품이 너무나 그리웠던 듯 그의 얼굴을 연신 핥으며 행복해했습니다. 시장 사람들의 시선은 여전히 우리에게 머물러 있었지만 이제는 비난이나 궁금증이 아닌 따뜻한 관심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백돌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제게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제야 그의 눈빛에는 미안함과 고마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이보시오 내가 너무 앞섰소. 정말 미안하오. 당신이 백돌이를 이렇게 잘 돌봐주고 있었다니.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여전히 갈라져 있었지만 이제는 분노가 아닌 안도와 후회로 가득했습니다. 저는 괜찮다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할아버지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으니까요. 그날 밤 제가 택시에서 할아버지를 처음 만났을 때 느꼈던 기이한 느낌과
깊은 슬픔이 이제야 설명되는 듯 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할아버지와 백돌이를 천천히 그러나 조심스럽게 할아버지의 집까지 모셔다 드렸습니다. 택시가 낡은 골목을 지나 마지막 언덕을 오를 때쯤 조수석에 앉아 있던 할아버지는 말없이 창밖을 바라보며 손등으로 바지를 문질렀습니다. 마치 눈에 보이지 않는 먼지를 털어내는 듯한 그 움직임이 저는 왠지 곧 다시 들어설 집에 대한 긴장이나 준비 같은 느낌으로 다가왔습니다. 도착한 집은 기대했던 것보다도 훨씬 오래된 한옥이었습니다. 기와는 군데군데 깨져 있었고 담벼락은 비에 젖어 물이 오른 듯 어두운 색으로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기이하리만큼 안은 환했습니다. 그 밝음은 햇빛 때문이 아니었고 방 안을 가득 채운 사진 때문이었습니다. 집 안벽면 곳곳에는 아들의 사진들이 줄지어 붙어 있었습니다. 현관 들어서자마자 정면 벽에는 학창 시절 교복을 입은 아들의 단정한 웃음이 붙어 있었고 그 아래로는 군복 입은 채 어깨에 계급장을 단 사진, 결혼식에서 하얀 장미를 가슴에 달고 활짝 웃던 모습, 그리고 그 사이사이엔 한 살배기일 때의 목욕 사진, 소풍 가서 모래밭에서 웃고 있는 사진, 그야말로 한 사람의 일생이 사랑의 증거처럼 조용히 그러나 촘촘하게 붙어 있었습니다. 심지어 먼지 쌓인 찬장 위에도 흠집 난 텔레비전 옆에도 작은 액자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 집은 분명 할아버지의 보금자리였지만 동시에 아들의 흔적으로만 살아있는, 마치 살아있는 사진첩 같았습니다. 백돌이는 현관을 지나 거실로 들어서자마자 익숙한 듯 머뭇거림 없이 걷기 시작했습니다. 방구석에 코를 박고 냄새를 맡고 냉장고 옆을 한 바퀴 돌더니 곧장 사진이 가장 많이 걸려있는 벽 아래로 터벅터벅 걸어가 거기 마치 자리가 정해져 있었던 것처럼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그 모습에 할아버지는 그만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꺼봐. 이놈도 아는 거야. 여기가 자기 집인걸. 할아버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백돌이의 목을 감싸 안았습니다. 거칠게 마른 손가락이 백돌이의 귀를 어루만지며 떨렸고 그 떨림이 목소리까지 이어져 그가 애써 숨기고 있던 감정들이 비로소 울음처럼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됐어. 이제 백돌이만 있으면 돼. 우리 아들이 요즘 많이 바쁘잖아. 결혼하고부터는 목소리 듣기도 힘드니까. 얼마나 힘들었으면 백돌이 맡아준다는 약속도 있고 말이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심장이 조용히 가라앉았습니다. 백돌이를 데려온 그날 밤 그 기와집 앞에서 느꼈던 이상한 기운이 불쑥 떠올랐습니다. 텅 빈 집 앞에서 아무도 받지 않던 전화, 들릴 듯 말 듯 멀어지는 인기척, 그리고 대문을 몇 번이고 두드려도 끝끝내 열리지 않던 그 시간. 그땐 그저 사람이 없는 집이라 여겼지만 지금 이 낡은 집 안에서 할아버지가 우리 아들이 힘들면 나랑 살면 되라고 너무도 자연스럽게 중얼거리는 걸 들으니 왠지 모르게 속이 서늘해졌습니다. 무언가 설명되지 않는 느낌이었습니다. 주소를 잘못 알았던 걸까? 아니면 할아버지가 종이에 적은 주소와 제가 내비게이션에 입력한 주소가 조금 달랐던 걸까?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내가 착각했나? 혹은 어르신이 주소를 적으며
손이 떨려 숫자를 잘못 썼던 건 아닐까? 머릿속은 의심으로 가득 찼지만 그 이상은 깊이 들여다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보다 더 절실하고 명확한 건 지금 제 눈앞에 있는 이 노인의 표정이었습니다. 백돌이를 끌어안고 허리도 펴지 못한 채 바닥에 주저앉아 이제 됐어라고 되뇌는 그 모습, 그 얼굴 위로 번져가는 안도와 미소가 이상하게 마음을 눌렀습니다. 나는 내가 뭘 놓치고 있는지도 모르겠다는 걸 그제야 희미하게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진실을 따져 묻는 일보다 더 중요한 건 지금 이 할아버지가 얼마나 간절히 이 개를 기다려왔는가 그것뿐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기이한 밤의 기억을 마음 한켠으로 밀어두고 주소 착오였겠지 하고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지금은 묻지 않아야 할 때라는 걸, 이상함을 덮어야만 이 평온이 깨어지지 않을 거라는 걸 알 수 없으면서도 이상하게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백돌이를 다시 데려갈 수 없다는 걸 단박에 알았습니다. 그건 법이나 상식의 문제가 아니었고 감정의 깊이와 절박함 그리고 누군가의 마지막 끈에 대한 예의였습니다. 사실 백돌이가 내 삶에 스며들었던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고요한 눈으로 절 바라보던 그 녀석, 아내와 딸이 남기고 간 방에서 조용히 제 옆에 누워있던 그 하얀 털뭉치 녀석, 혼잣말을 들어주는 유일한 존재였고 무심히 발치에 머물러준 따뜻한 기척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백돌이를 쓰다듬으며 말없이 눈을 감는 할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그 손끝이 아들의 이름을 대신 쓰다듬고 있다는 걸 느끼는 순간 그 모든 정이, 미련이 조용히 꺾여버렸습니다. 이 아이는 내가 데리고 있을 수 있는 생명이 아니구나. 저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무릎을 꿇고 백돌이의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잘 있어라, 백구야. 아니, 이제 넌 백돌이지. 내 집이 여기였구나. 할아버지 잘 모시고 알았지? 백돌이는 제가 손을 떼는 순간 잠깐 고개를 들더니 조용히 눈을 깜빡이고는 다시 할아버지의 다리에 턱을 얹었습니다. 아무 말도 지짐도 없었지만 그 몸짓 하나가 모든 걸 말해줬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종종 할아버지 댁을 찾았습니다. 그 집은 여전히 조용했고 백돌이는 여전히 그 조용함 속에서 할아버지 곁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제가 대문 앞에 서기만 해도 백돌이는 누구보다 먼저 제 기척을 알아채고 불이 나게 마당 끝까지 달려나왔습니다. 그 꼬리의 흔들림은 익숙한 인사를 넘어 마치 오랜만에 형제를 만난 듯한 그런 반가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백돌이를 쓰다듬으며 잠시나마 숨을 고를 수 있었습니다.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는 눈빛, 살아있다는 증거처럼 따뜻하게 식은 개의 숨결이 제게는 더는 사치 같지 않은 위로가 되었습니다. 할아버지도 언제나처럼 반갑게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오늘은 국 끓였소? 한술 뜨오? 그 말은 언제나 같았고 저는 그럼요, 감사히 잘 먹겠습니다. 하고 대답하면서 조심스레 작은 반찬통과 밥을 퍼서 제 앞에 두셨습니다. 할아버지는 제가 가져다 드린 과자 봉지 몇 가지를 꺼내 식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할아버지는 그런 걸 받을 때마다 어쩐지 어린아이처럼
어깨를 들썩이며 웃으셨습니다. 이거 백돌이 좋아하는 고구마구먼. 그렇게 말하며 봉지를 열어 백돌이에게 하나 쥐어주곤 했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괜히 눈을 피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백돌이도 할아버지도 참 잘 어울리는 한 집 식구처럼 보였으니까요. 그게 제게는 참 기쁘면서도 왠지 가슴 한켠이 쿡 하고 아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평소처럼 시장 한쪽에 들러 할아버지 좌판에서 상추랑 부추를 몇 단 집어들고 있을 때였습니다. 옆 좌판에서 과일을 팔던 아주머니가 할아버지가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 저를 한동안 지켜보다가 말없이 다가왔습니다. 아이고, 젊은 양반이 저 할아버지를 그렇게 챙기니 참 보기 좋구먼. 저는 머쓱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백돌이와 정이 들어서요. 그러면서 할아버지도 한번 뵙고요. 그 말에 아주머니는 한참을 저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살짝 내리더니 낮고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말을 꺼냈습니다. 저 양반이 참 딱한 분이에요. 자식 복이 없어가지고. 순간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자식 복이 없다뇨? 아드님이 잘 계시지 않나요? 할아버지, 늘 아들 얘기하시던데요. 아주머니는 고개를 절레절레 저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이고, 그 아드님. 아마 3년도 더 됐지. 사고로 세상 떠났어. 버스 사고였지. 뉴스에도 나왔던 그날 말이야.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근데 저 양반은 아직도 아들이 살아있는 줄 알아. 매일 아들이 백돌이 데리러 올 거라고 하고 그 집에 사는 며느리가 바빠서 전화를 못 받은 거라 하고 우린 차마 그걸 깨뜨릴 수가 없었어요. 저렇게라도 살아있는 게 다행이라 싶어서 그저 맞장구만 쳐주는 거지. 그 말을 들은 순간 제 심장은 천천히 주저앉는 듯 했습니다. 마치 내 안에 감춰놨던 어떤 문이 덜컥 열려버린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백돌이를 처음 데려갔던 그 기와집의 정적이, 그날의 기묘한 불빛과 침묵이 무엇 때문이었는지 희미하게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전화가 연결되지 않았던 건 아무도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들이 이미 세상에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할아버지를 대하는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그가 아들 이야기를 꺼낼 때면 처음처럼 어색하게 얼버무리지 않고 이젠 진심을 담아 맞장구를 쳤습니다. 그의 슬픔을 부정하는 대신 그 슬픔과 함께 앉는 법을 배우기로 한 거였습니다. 맞아요, 어르신. 아드님, 아까 시장에 들렀다 갔어요. 채소가 너무 싱싱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아드님이 어르신 걱정 많이 하세요. 백돌이도 잘 지내고 있는지 계속 물어보더라고요. 오늘도 전화 못 받았다고 미안하다고 전해달랬어요. 그 말에 할아버지는 자꾸 고개를 끄덕이며 웃으셨습니다. 눈가에 주름이 지고 입꼬리가 내려오던 그 얼굴이 조금씩, 아주 조금씩 펴졌습니다. 거짓말이라는 죄책감은 늘 마음 한켠에 남았지만 그 거짓이 누군가의 숨을 붙잡는 줄이 되어줄 수 있다면 저는 얼마든지 그 거짓 위에 앉아 같이 울어줄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슬픈 행복이 오래가진 않더군요. 그날도 평소처럼 장을 본 봉지를 들고 익숙한 골목길을 따라 할아버지 댁을 향해 걷고 있었습니다. 골목 어귀에 다다를 무려
백돌이의 낯익은 짖음이 들려오겠지 싶었지만 기묘하게도 마을은 너무 조용했습니다. 백돌아? 작게 불러보았지만 대답 대신 바람소리만 귀를 스쳤습니다. 현관 앞에 놓인 신발은 그대로였고 문은 잠기지 않은 채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가슴이 싸해졌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조심스레 문을 밀고 들어서자 그 정적이 한층 더 차갑게 저를 감싸 안았습니다. 매번 꼬리를 흔들며 달려오던 백돌이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고 주방에서 끓고 있어야 할 전기밥솥의 미세한 소음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한 발 또 한 발 거실로 들어서는 순간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거실 한복판 작은 전기난로 앞 할아버지가 한쪽 팔을 접은 채 바닥에 쓰러져 있었고 백돌이는 그 옆에서 몸을 둥글게 말고 조용히 울고 있었습니다. 그 울음은 짖음이 아니라 가슴속을 긁어내는 듯한 낮고 묵직한 신음이었습니다. 할아버지, 할아버지. 저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할아버지를 흔들었습니다. 이마는 식어 있었고 입술은 새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그 순간 백돌이가 제 손을 낚아채듯 합더니 고개를 끄덕이듯 들었다가 다시 할아버지 쪽으로 파고들었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은 채로 저는 119를 눌렀고 구급차는 무서우리만치 빠르게 도착했습니다. 병원 응급실로 옮겨지는 동안에도 백돌이는 계속 낑낑댔습니다. 문턱에 발을 붙인 채 들어가려는 듯 망설이듯 결국은 제 품에서 안기듯 안겨들었습니다. 병원에서의 시간은 모래시계를 뒤집은 듯 무겁고 조용하게 흘러갔습니다. 의료진이 조심스레 다가와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환자분, 폐암 말기입니다. 간과 림프 전이도 심각하고요. 그제야 저는 할아버지의 지독한 기침이 단순한 노쇠가 아니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시장에서 우두커니 앉아 채소를 파는 뒷모습, 집안 가득 걸어둔 아들의 사진, 그리고 백돌이를 쓰다듬으며 중얼거리던 말들까지. 그 모든 게 작별의 연습이었음을. 백돌이는 병원 유리문 앞에 눕다시피 앉아 하루 종일 고개를 창문에 붙이고 있었습니다. 마치 안을 들여다보면 할아버지가 언제든 웃으며 나올 것 같다는 듯 말입니다. 간호사들이 걱정스레 저를 바라보았고 저는 그저 작게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저 녀석은 가족이에요. 그날 밤 병실 창가에 앉아 할아버지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그동안 저는 백돌이만 보며 할아버지의 상처를 조금이나마 헤아린 줄 알았지만 정작 그의 몸 안에는 아무도 알아차리지 못한 고통이 자라나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할아버지를 위해 매일 병원으로 갔습니다. 병실의 하얀 커튼 사이로 오후 햇살이 스며들던 그날, 저는 여느 때처럼 할아버지 곁에 앉아 있었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벗은 할아버지는 숨을 고르듯 천천히 숨을 들이켰고 말라붙은 입술을 떨며 제 손을 더듬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레 손을 내밀어 마주 잡았습니다. 그 손은 마치 종이장처럼 얇고 한기처럼 차가웠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담긴 감정만큼은 너무도 선명했습니다. 나 우리 아들 죽은 거 알아. 할아버지의 쉰 목소리가 실처럼 끊기듯 흘러나왔습니다. 제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알고 있었어. 오래전부터. 다만 할아버지는 천장을 멍하니 바라보다 제게 시선을 옮겼습니다.
그 슬픔이란 게 정말 참을 수가 없었어. 그냥 숨이 안 쉬어지더군.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다시 그날로 돌아가는 기분이었어. 관 속에 누운 우리 우재 얼굴이 아직도 눈에 선한데 제 눈가가 뜨겁게 젖어들었습니다. 근데 말이야, 자네가 와서 내 얘길 맞장구 쳐주고 내 우재 얘길 들어주니 진짜 살아있는 것 같더군. 마치 내 아들이 다시 돌아온 줄 알았어. 그 순간만큼은 내가 살아있다는 기분이 들었네. 할아버지는 작게 웃으며 힘겹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네를 마지막에 만나게 된 거, 그게 참 내 복인 것 같아. 우재도 자네처럼 착했지. 손재주 좋고 말없이 사람을 챙길 줄 아는 아이였어. 할아버지는 다시 한번 손에 힘을 주었지만 그마저도 이내 풀어지듯 흐물거리며 아래로 처졌습니다. 그리고 나 가거든 우리 백돌이. 자네는 백구라고 불렀지? 백구는 내 마지막 가족이야. 그 아이만은 꼭 따뜻하게 살아야 해. 제발 자네가 부탁하네. 그 순간 제 가슴 한구석이 찢어진 듯 아려왔습니다. 저는 할아버지의 손등을 두 손으로 감싸쥐고 마른 눈물 자국이 남은 뺨을 바라보며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예, 걱정 마십시오, 어르신. 제가 지키겠습니다. 백돌이도 어르신도 절대 혼자 두지 않을게요. 그 말에 할아버지는 안도한 듯 작게 눈을 감았습니다. 가늘고 희미해진 숨결이 마치 마지막 인사를 건네는 듯 가볍게 떨리다 잠잠해졌습니다. 창밖에서는 어쩐 일인지 백돌이가 컹컹 짖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알고 있는 듯한 애달픈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창가를 향해 고개를 돌리다 문득 하늘 한 귀퉁이에서 햇살이 뚫고 들어오는 걸 보았습니다. 그 빛은 마치 할아버지의 혼이 조용히 걸어 나가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돌아오던 날, 하늘은 모처럼 맑았지만 제 마음속에는 보이지 않는 비가 조용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은 여느 날과 다르지 않았지만 제 눈엔 모든 것이 낯설고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조수석에 앉아있는 백돌이는 한동안 창밖을 물끄러미 바라보다 이내 제 무릎 위에 턱을 얹고 조용히 숨을 쉬었습니다. 살아있는 무게, 따뜻한 온기. 그 순간 저는 할아버지가 제게 남긴 것이 단지 개 한 마리가 아니란 걸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아파트 현관 앞에 선 백돌이는 잠시 멈춰서서 낯익은 냄새를 맡고는 이내 익숙한 듯 꼬리를 흔들며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그는 천천히 거실로 향했고 곧장 제 딸아이의 방 앞에 멈춰 섰습니다. 그 방은 여전히 닫힌 채였지만 문틈 사이로 새어나오는 희미한 햇살에 백돌이는 그저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마치 그 문 너머에 누군가 있을 것처럼 아주 오래 기다려온 사람을 향해 눈을 떼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자 저는 한참 동안 걸음을 옮기지 못했습니다. 방 안에는 아직도 딸아이가 마지막으로 쥐고 있던 인형, 벽에 붙은 낙서 몇 개, 아내가 정리하다 말고 놓아둔 머리핀 하나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 공간은 제게 너무나도 아팠기에 그동안 일부러 닫아두고 외면했지만 백돌이가 그 문 앞에 조용히 앉은 채 움직이지 않자 저도 이젠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될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그 방의 문을 열었습니다.
뻐근하게 닫혀있던 마음이 살며시 열리는 것처럼 문틈 사이로 새어나온 공기가 낯설면서도 따뜻했습니다. 백돌이는 그 방 안으로 들어가 조심스레 냄새를 맡고 딸아이의 작은 이불 위에 몸을 말고 누웠습니다. 그리고 이내 깊은 숨을 쉬며 잠이 들었습니다. 며칠 후 저는 할아버지의 장롱을 정리하다가 낡은 수첩 사이에 끼워진 봉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낯익은 글씨체로 제 이름이 적혀 있었고 그 안에는 손으로 꾹꾹 눌러 쓴 유서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자네가 이 편지를 보게 될 땐 나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닐 걸세. 백돌이를 잘 부탁하네. 자네가 우리 우재 대신 내 옆에 있어줘서 나는 참 복이 많았어. 이 나이에 그런 따뜻한 인연을 만날 수 있다는 건 하늘이 주신 마지막 선물이었네. 장롱 안쪽 통장을 함께 넣어두었네. 백돌이를 위해 써주게. 큰 돈은 아니지만 녀석이 평생 아프지 않고 잘 지낼 수 있도록 자네가 내 목까지 사랑해주게. 고맙네. 진심으로 고맙네.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유서와 함께 넣어둔 통장을 열어보니 통장 안에 760만 원이라는 금액이 남아 있었습니다. 생각보다 꽤 큰 돈이었습니다. 아마도 자신을 위해 쓰지 않고 백돌이를 위해 차곡차곡 모아두셨던 모양이었습니다. 저는 그 돈으로 백돌이에게 꼭 맞는 고급 사료를 사고 건강검진을 받고 관절에 좋은 매트도 새로 사주었습니다. 조금 여유가 남아 함께 쉴 수 있는 캠핑 장비도 마련했습니다. 더 이상 어딘가를 향한 쓸쓸한 여행이 아니라 백돌이와 함께하는 따뜻한 여정이 되기를 바라며 말입니다. 이제 저는 매년 봄이 오면 백돌이와 함께 태백산 자락 끝 납골 땅을 찾습니다. 하얀 국화 한 송이와 따뜻한 막걸리 한 병을 챙겨 들고 조용히 그 앞에 앉아 할아버지께 인사를 드립니다. 어르신, 백돌이 잘 지내고 있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그 옆에서 백돌이는 마치 모든 걸 알고 있다는 듯 납골함 앞에 조용히 엎드려 눈을 감습니다. 마치 다시 아버지를 만난 듯한 표정으로 말입니다. 그렇게 할아버지의 전부였던 백돌이는 이제 저의 전부가 되어 주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아내와 딸의 사진 앞에 앉아 그리움을 삼키며 살아가지만 백돌이의 따뜻한 숨결이 제 옆에 있다는 사실이 저를 버티게 해줍니다. 슬픔이 전부였던 방 안에도 이제는 백돌이의 발소리가 스며들고 밤이면 그의 숨소리가 조용히 그 방을 따뜻하게 감쌉니다. 할아버지가 제게 남긴 마지막 유산은 단순한 개 한 마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누군가를 끝까지 사랑하고 지키며 다시 살아갈 수 있는 용기였습니다. 그 용기 하나가 제가 다시 이 세상에서 걸어갈 수 있게 만든 단단한 이유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사람을 살게 하는 진짜 유산이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였습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와 닿으셨다면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세요.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